자, 혁명의 실패와 실패 직후 공산주의자 동맹을 재건하려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자, 혁명의 실패에서 이제 그 반동 세력이 들어섰습니다. 반동 세력의 봉건 세력이 다시 권력을 회복한 거고, 부르주아들이 타협을 해서 이 봉건 세력들과 타협을 하고 노동자들을 탄압을 하게 됐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패배를 하는데 가장 큰 피해를 입는데 독일의 노동자들이 아직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 동맹도 많은 탄압을 받으면서 주요 지도자들이 독일을 떠납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도 이제 독일을 떠나는데 처음에 아까 본 것처럼 프랑스 파리를 거쳤다가 런던으로 오게 됩니다. 대부분의 공산주의 동맹의 열성 당원들은 전투 중에 사망하거나 체포당했거나 행방불명 많았고, 그래서 중앙위원회와 지방조직의 연계가 깨졌습니다. 중앙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지방조직도 상당히 붕괴된 상태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1849년 가을에 런던에서 중앙위원회 구성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전체 총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혁명 당시에 중앙위원회 정권을 부여받은 마르크스는 거기에 기초하에서 앞으로 또 혁명이 조만간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산주의자 동맹은 혁명 조직으로서 재건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런 목적 하에 런던에서 중앙위원회를 재건하였습니다. 그런데 혁명 기간 중에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 부르주아 자유가 있어가지고 합법적인 활동을 했는데 이제 반동 시기에는 이런 합법적인 활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공산주의자 동맹이 이미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독일 경찰뿐만 아니라 망명지에서도 프랑스 경찰이나 심지어 영국 경찰까지 마르크스 그룹과 공산주의자 동맹을 감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개적인 활동은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비밀 지하 조직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두 가지 이 과제가 됩니다. 첫째는 중앙위원회 같은 지도부를 지하로 갖고 가지고 그 조직을 유지하는 것, 비밀 지하 조직을 만든다. 한편으로는 공개적으로는 공산주의자 동맹이 아닌 다른 대중적인 조직, 대중적인 노동자 조직, 노동계급의 당을 만드는 일, 그리고 지방 조직을 합법화로 하는 것. 그러니까 공산주의자 동맹의 지방 조직이 아니라 다른 노동자 조직의 지방 조직으로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로 하고, 이런 공산주의자 동맹의 재건 사업을 위해서 기간지 성격을 가지는 신나인 신문, 정치경제평론을 창간합니다. 런던, 그 다음에 독일의 함부르크, 뉴욕을 발행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 동맹은 이제 대놓고 공개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비밀리에 모여서 5가지 원칙을 결정을 합니다. 첫째는 중앙집권적인 지하당으로 환원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하당으로 조직하기 위해서 각국의 지부를 재건을 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중앙위원회와 지부와 소통을 하는 밀사들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밀사들을 만들기 위한 훈련을 하게 되는데, 리프크네프도 이 당시에 공산주의자 동맹에 가입을 해서 이렇게 혁명가로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각지의 밀사를 파견해서 지역의 현황을 파악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혁명 동안에는 소부르주아들과 같이 연합을 해서 민주주의 연합 조직에서 활동했는데, 이 소부르주아들이
그 공무원 귀족과 타협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보통 선거, 노동자들도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보통 선거가 아니라 재산이 있는,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사람만이 투표할 수 있는 그런 제3계급 투표를 이 부르주아들이 합의를 해줬어요. 노동자를 배신했다. 그래서 더 이상 부르주아들과 같은 조직에서 있을 수 없다. 이들과 결별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부르주아들과 같은 조직을 했던 것들은 조직을 다 깹니다. 그래서 혁명 시기에 노동자들이 부르주아와 연대를 했는데 그 결과는 오히려 노동자들이 부르주아의 영향권 아래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걸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한 부르주아들은 정부의 재정난을 이용해서 정부에다가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정부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더 강화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더 이상 부르주아와 같이 하지 않고 독립된 조직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중앙위원회 방침으로 호소문으로 3월 호소문, 6월 호소문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계급 연합을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위스다. 스위스 지부가 계급 연합적인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을 벗어나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각 지역에 지시를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 망명자 후원의 노동자 조직을 건설하는데요. 대중조직을. 이 대중조직의 건설에 있어서도 소부르주아들은 여기를 배제한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만 구성된 사회민주주의 망명자위원회를 조직합니다. 이것이 또 가능했던 것은 혁명 기간 중에 노동자들 중에 공산주의자들이 확대가 됩니다. 그 대중적인 노동자 공산주의 조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마르크스가 의장이 됩니다. 한편 마르크스는 이때는 1848년 혁명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곧이어 또 다른 혁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혁명에 대비를 해서 조직을 빨리 재건해야 된다. 그 혁명의 시작은 프랑스에서 다시 생길 것이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프랑스는 이 계급 간의 대립이 되게 심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1848년 2월에는 노동자와 부르주아가 맞서서 왕정을 무너뜨렸고요. 1848년 6월에는 노동자와 부르주아가 맞서서 노동자 봉기가 패배를 했고 49년에 와서는 부르주아 내부에 급진 부르주아 산악파와 의회주의 온건파가 대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산악파가 패배한 이후에는 의회주의 온건파와 루이 라플레옹이 대립하고 있으면서 항상 프랑스에는 이제 이 계급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혁명도 분명히 프랑스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프랑스 혁명이 유럽 전체로 파급되면 그 반혁명을 하기 위해서 그 혁명을 진압하기 위한 국제전쟁이 생길 거고 유럽, 영국도 거기에 연루될 것이다. 이렇게 마르크스는 생각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는 1848년 혁명을 가능케 한 유럽의 경제공황이 아직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1850년 초반까지 그 공황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민중들은 지배계급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 이 불만을 조직하는 게 중요하다. 그 역할이 바로 공산주의자 동맹을 재건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무장봉기도 준비를 해야 된다. 무장을 포기하면 안 되고 항상 무장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혁명을 대비해서 겉으로는 시의회나 그다음 노동자 클럽, 노동자위원회 형태로 하되 안에는 무기를 비축해서 혁명을 올 때까지 대비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호소문으로 더 나간 겁니다. 그 다음에 농민과의 동맹을 강조합니다.
그 소부르주아하고는 결별하지만 농민하고는 같이 해야 된다. 왜냐하면 농민에 대해서 소부르주아가 농민을 회유한다는 거죠. 자, 부르주아 혁명 이후에 부르주아들이 농민에게 그 토지를 배분해 줍니다. 그러면 농민들은 소부르주아가 되죠. 자영업자가 돼서 자기 소유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르주아 편에 서고 노동자와 대립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프랑스 혁명에서 1848년 2월 혁명과 1848년 6월 혁명에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났죠. 그 이유는 프랑스 대혁명 때 나폴레옹이 농민들에게 토지를 배분하면서 농민들이 자영업자가 된 거죠. 자영업자가 됐다. 자영업자가 토지를 갖고 있으니까 세금도 내죠. 세금도 낸다. 그래서 농민들은 루이 나폴레옹이 그 나폴레옹의 조카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토지를 나눠준 그 나폴레옹과 마찬가지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 활동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농민들이 재산을 소유하니까 세금을 내죠. 세금을 내는데 그 세금으로 노동자를 위해서 국가공장을 만드니까 농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반발합니다. 나중에 국가공장을 탄압할 때 농민도 부르주아 계급에 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 동맹은 혁명이 가능하려면 국민의 다수인 농민을 노동자 편으로 끌어야 된다. 그것이 이제 농민 스스로에도 말만 토지 소유자인 그 자영농이죠. 자영농. 소농의 착취 구조를 차단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그럴 때 과거에 봉건제를 타도하고 농민에게 토지를 부여해서 그 소농으로 자영농으로 만드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봉건 토지를 국가가 몰수해서 국영 노동자 국영 국영 농장으로 그래서 농민을 농촌 노동자로 만들어야 된다. 많이 나온 얘기죠. 소련 혁명에서 이렇게 나왔죠. 1920년대 후반에 스탈린이 농민의 노동 계급화를 하기 위해서 급속하게 그 지방의 시골의 전원에서 이 공동체 기존의 공동체나 기존의 자영농, 소농을 그 국영농장으로 전환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이제 잡음과 반발이 있었습니다. 논쟁 지점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농민들에게 그 토지를 분배한 다음에 그 사회주의로 갈 때, 국유화로 갈 때, 협동농정으로 갈 때 농민들이 저항을 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애초부터 토지 분배를 하지 말 것이냐. 토지 분배를 안 하게 되면 또 농민들을 혁명으로 이끌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 다섯 번째는 독일 통일을 독일 노동자들도 원했고 독일의 공산당들도 원했는데 통일의 그 방식이나 국가 형태에 대해서 지방 분권보다는 중앙 집권, 단일 공화국이 좋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미 그 독일은 독일 연방으로 39개의 소국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연방 즉 지방 분권이 확대되다 보니까 통일이라는 게 무효다. 실질적으로 전혀 통일이 안 됐다. 진정한 통일이 되려면 단일한 연방이 아니라 단일한 공화국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공산주의적 관점에서도 공산주의적 정책을 시행하려면 1793년 프랑스 대혁명에서 로베스피에르가 했던 것처럼 인민공화국, 중앙집권적인 인민공화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두 차례에 걸쳐서 호소문을 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조직 활동 방식에서도 비밀결사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혁명 시기에 공개적 활동을 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위원회는 그 조직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 지령을 내리면서 특사들이 각 지역에 가가지고 조직 재건을 도와주게 합니다. 그리고 모범 사례를 발굴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확산시킵니다.
중앙위원회 이제 호소를 할 때 혁명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혁명을 빨리 하기 위해서 각 지방의 조직을 재건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약간의 성과도 있습니다. 스위스 같은 데에서는 이제 새로운 비밀단체가 생겨서 중앙위원회 그곳에 이제 특사를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동맹원이 들어올 경우에는 보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심사할 것을 강조했다. 나중에 나오는데 라살이 공산주의자 동맹에 가입하려고 했는데 켈른 위원회에서 거절했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 동맹에 가입하는 게 되게 엄격했다는 거죠. 런던과 같이 이제 의회민주주의가 발달된 곳에서는 노동자 계몽협회 중심으로 하고 차티스트들과 조직은 같이 하지 않지만 협력을 하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중앙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공산주의자 동맹의 재건은 쉽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큰 성과가 없어요. 원래 성과가 있으면 각 지역별로 대회를 하고 전체 중앙위원회 차원에서 3차 전체대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실제로 3차 전체대회는 열리지 않고 조직 재건 사업은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